안녕하세요. 이 마스크를 혹시 벗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반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섬기고 있는 박행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이 박행님이라서 한번 들으면 거의 잊어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행님으로 총장님께서도 제가 보이면 행님이 오셨냐고 그렇게 제가 84년도에 교육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됐고요. 10년간은 제주도에서 지내느라고 제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나오고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님아! 정말 제가 그렇게 유명하게 될지는 정말 찐으로 정말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부산 방언을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형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남학생들이 저를 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자만 부르더라고요. 또 님아 이렇게. 아니 내가 왜 지네 님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놀리느라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행복하다 하는 행자예요. 그리고 맡는다, 맡긴다는 임자인데 그러니까 이응과 받침 이응 또 시작하는 이응이 만나면 시작하는 이응이 니은으로 표기되는 그 규칙에 따라서 행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을 맡은 사람 또 맡기는 사람인데 정말 그 이름의 뜻이 너무 또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됐고요. 또 이 행복한 비결을 알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말 땡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샘교회에 오게 돼서 발걸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영창 목사님을 저번 주 미리 뵀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한번 뵙고 또 그 전에도 이렇게 목사님 성함은 이렇게 익히 알고 아마 스치듯 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미리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우리 수업에서 송혁준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실력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제가 좀 거짓말은 못하는 쪽이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되게 감탄하고 되게 훌륭했어요. 감각만 있고 막 발랄하고 에너지가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고 또 자기가 하려고 준비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맡아서 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샘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더 기대에 차서 왔는데 이 집사님 윤희 집사님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막 옛날부터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그렇고요. 또 우리 아드님 어디 갔어요? 아까 어디 갔지? 오 드러머 너무 멋있어. 준하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보도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한참 좀 스캔을 하다 보니까 교우를 위한 기도 제목에 우리 강준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넘겨 짚었는데 바르게 짚었네요. 학교에서 보기를 약간 탐나는 인재라서 또 저희 과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MT를 하거나 그러면 거의 3시간씩은 저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확실한 드러머가 또 선배님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제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오늘 이 가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내시기 어떠셨어요? 저도 영문도 모르고 작년 3월이 기억이 나는데 금세 개강을 하게 될 줄 알고 한 주, 두 주를 미뤘다가 그래서 저희가 개강이 원래는 3월 첫 주였는데 셋째 주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죠. 정말 사상 초유였습니다. 학교는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발빠르게 대처했고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 가능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고 저희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정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마치 천국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인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들, 막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상황은 학교에만 타격을 준 게 아니었죠.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강제로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1년, 2년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좀 부각된 측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본원적인 또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됐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 가장 본원적인 게 뭘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전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죠. 그리고 건강입니다. 안전과 건강. 뭐 이거는 다 예상 범위였는데 더 중요하고 새로운 그 하나의 본원적 가치가 갑자기 대두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학자들은 누구나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과 결혼은 없어질 거라고. 특별히 1900년 초기부터 중반까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미래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00년대가 도래하면 또는 2020년에는 가정과 결혼은 없어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가정과 결혼이 없어졌대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안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가정이 없어지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과 가족은 더욱더 조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좀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조명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가족 갈등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조차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왜 이럴까요? 다시 그냥 저는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본원적인 가치는 중시됐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염려는 늘어나고 있죠. 함께 지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를 했더니 가족 간 갈등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함께 지내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갈등이 늘으셨나요? 예,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40%
달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주제들로 좀 이렇게 갈등이 늘고 있냐, 무엇보다 부부간에는 가사를 분담하는 문제로 좀 말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여기 함께 부부로 함께 계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여기 목사님 부부와 예,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 생활 습관 있죠. 습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일이라든지, 또 여가 활용을 하는 것, 좀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애들은 전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모 자녀가 제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듣기 싫은 말 1위가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추측이 가능하세요? 가장 듣기 싫은 말, 그게 또 나가냐였어요. 또 나가. 아이들이 그냥 친구 만나려고 또 게임방에 가고 이러면서 또 나가, 또 나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다, 이런 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늘어나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해결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조금 자녀를 키우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넘겨볼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죠? 또 시작하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 교육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기독교 교육으로 또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얘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넘겨주시고, 한 번씩 넘겨주시면 제가 멈추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뭔가 좀 지금 잘못됐습니다. 어쩌죠? 다시 다음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다시 세팅을 하고, 예, 그게 맞습니다. 쭉 넘어가 주시고, 네,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네, 또 넘어가 주시고, 네, 계속 이제 그 부분도 넘어가 주십시오. 예, 여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그때가 84년도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가 84년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육학 영역이 연구되어진 것이 길게 잡아도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150여 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영역이 좀 발달하면서 무엇이 연구되었냐면,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에 대한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나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부모입니다. 주 양육자라 그러죠. 주로 그를 양육한 사람. 우리는 뭐 쉽게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에 표기되어진 저 문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이 타당하기도 하지만 부모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발달기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니까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는 태어나지만 환경에 의해서 조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많이 파악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라고 하는 좋은 동기부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넘겨주시면 굉장히 죄책감과 불안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만 해도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에만 도달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네,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몸만 아파도 사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 지금 되어진 부분이 있나요? 점검할 정도로 부모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책감과 또 불안이 상당히 커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임 기노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모두 권위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망설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즉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했던 일들은 다 특별히 뭔가 잘못할 때조차도 확신 가운데 했는데, 최근에 부모들은 여러 가지 양육 정보들 속에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조차도 의심하면서 행동한다. 이게 바른가? 정보가 주는 약간의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잘 되는 친구들은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부러워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고들 이야기를 하죠.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지치기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은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나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충분히 좋을 정도만 돼도 되는지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부모는 이런 역할을 좀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충분히 좋은 부모,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원더우먼이 아니어도, 슈퍼맨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가정, 저도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랑한대요. 막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냅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서로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 갈등이 생기죠. 지금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밥이 안 맞습니다. 밥이. 저는 꼬들밥이어야 하고요. 남편은 질어야 돼요. 정말 진밥 싫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맞춰야 됩니다. 어느 중간 정도에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현실 가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특히 여러분 여기 지금 혹시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년부, 없어요? 청년. 예, 청년. 아까 제가 여기서도 봤거든요. 여기 청년부, 청년목장, 송혁진 전사님이 담당하신 청년목장 막 관심이 가서 봤다고요. 근데 정말 그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야 교회도 또 힘이 있는데, 저도 청년부일 때 정말 열심히 마치 전도사인 것처럼 교회에서 살았어요. 수업 마치면 없어져가지고 친구들이 너는 도서관에 안 오고 도대체 어딜 가냐,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했는데요. 정말 그 청년일 때 내가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는 결혼 5년 차까지 저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타임머신이라고.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돌아가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는 돌아가려고. 나 돌아갈래. 결혼이란 내 인생에 이건 적합하지 않아. 막 너무 부적합감이 많이 들어서 염려했어요, 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 엄마로도 아내로도 특별히 며느리로도 너무 뭔가 제대로 못하는 듯 했어요. 현실 가정 속에는 이렇게 늘 꽃피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상처와 긴장감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91세 되신 시아버님과 3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최근 들어 이렇게 위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 준비 중인데 잘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에. 그래서 저는 조금 긴장했죠. 삶은 다 뭐 모습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삶 속에는 긴장도 상처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읽기가 어렵나? 이해와 용서와 은혜와 돌봄, 인내와 사랑. 우리에게는 이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덕목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희 딸이 코로나를 뚫고 20년 2월 15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너무 기뻤어요. 지금 사위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4월 1일자로 지금 이제 서울에서 그 간호사로 이제 취업이 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빈둥지가 됐는데 아버님이 두 몫을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함께 계셔주셔서.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저는 정말 반성이 많았어요. 전 교육학한 여자거든요.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애들한테 잘못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왜 그랬을까? 미안해. 특히 저희 딸내미는 4살 됐을 때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저 자신한테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그 일관성 있게 지도하고 애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주면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원하던 인형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그걸 사주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제 딸이 청소년이 되고 상당히 막 이전과 같지 않게 남의 자녀인 것처럼 내가 정말 모르는 생소한 얼굴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근심할 때 그 시점이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달라고 했던 그 강아지 인형 요만한 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에게 사과하면서 그 인형을 사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딸이 울었어요. 마치 4살 바기가 우는 것처럼 정말 서운했대요. 그래서 저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기억이 나시면 사과하십시오. 용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든 자녀든 이제 내 아내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좀 용서해 주세요. 꿍하지 말고. 이게 좀 쉬운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가족 간에는. 그래서 이런 좀 돌봄과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딱히 뭐 특별한 어떤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효과적인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제가 지금 2004년도부터 강의는 시작된 것 같은데요. 강의를 계속 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좀 준비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성실히 준비하는데요. 매년 똑같은 걸 가르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무엇이 전달되는가 보면 결국 이 지식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부모 역할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이 미숙하기도 하고 방법이 조금 잘 안 되기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 은혜와 용서와 돌봄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모 역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또 좋은 부모라도 그 부모의 영향력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가 너무 넘쳐납니다. 정말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서 그 열쇠가 있는 캐비넷 같은 데다가 아예 자기 폰 넣어버리고요. 아이들한테는 걔네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접하면 아주 그냥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제가 지금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 지리산 그 와이파이 안 되는 곳에다가 그 어린이집을 하나 내고 그걸 원하는 부모들과 함께 지내볼까. 정말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 미디어가 너무 파괴적입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조립하고 이런 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배우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죠. 핵 무기도 집에서 제작 단계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나 머리 좋은 아이들이. 정말 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까지 안 가도 아이들은 학교만 들어가도 친구들 그룹이 가장 중요해지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친구들 속에서 좋은 것만 배우겠습니까? 함께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은 뭐 욕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으나 예.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그들의 문화죠. 또 성장하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바로 교사죠. 우리 세종샘교회의 교사인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교사로서 잘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교사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 외에 이런 영향력들이 큰데요. 하나 쇼킹한 그 기사를 제가 2019년 기사를 봤습니다. 음란 채팅 늪에 빠진 청소년들 성폭력 무방비 노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채팅 앱이 있대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어플리케이션 있죠. 뭐 여러 우리 성경 어플리케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팅 앱이 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나쁜 어른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눌러주시면 그 청소년 그러니까 그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그 여가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출을 하면 아이들이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미리 가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데서 이렇게 연계되고 또 채팅 앱 이런 게 도구가 돼서 가출 당일에 매매에 빠지는 확률이 24%, 10명 중 4명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절반 이상은 성매매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 많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나쁘죠. 환경.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술에 빠져 있고 이렇게 아무리 권해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면 장로들에게 데려가라. 그러면은 부모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본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로지 부모의 영향만이 자녀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기서 징계를 받는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여야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롯이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 적어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된 자녀를 두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 젊어 보이시는데 다 키우셨어요. 이런 정말 청소년이 되기 전에, 즉 우리가 10대라고 얘기하는 사춘기로 접어들기 전까지 부모들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이 가치관과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게 부모의 권위가 돼요. 권위는 아이들이 큰 다음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세우는 시기는 아이가 3살부터 5살까지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에게 세워진 이 권위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세상과 가치관과 너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 목장 담당하시는 윤성은 전도사님, 네, 굉장히 귀한 시기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처해 계십니다. 정말 부모님들을 좀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채널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쳐 들어오기 전에 기초공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 10살까지 아이들을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안정되게 돌볼 수 있게 그 시기까지는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나라에서 공급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게. 그게 국가의 힘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아이들 어릴 때 전부 부모들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맡아야 돼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가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뭐하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래 디자인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훌륭한 부모의 영향력이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요, 균형이에요. 균형. 결속과 분리라고 하는 균형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끈끈하게 하나로 결속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는 제발 아이의 인생 초기에는 제발 곁에 좀 있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권하기도 하고 함께 협력도 좀 해주세요. 어릴 때일수록 이 아이에게서 질만이 아니고요, 양도,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 그래서 인생의 초기에는 특히 12개월까지 1년 동안 아이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근원적인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괜찮은 존재야. 믿을만해. 아, 이 세상도 안전해. 믿을만해. 그게 1년 사이에 생겨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되게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있나? 단순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뭐가 단순하냐?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얼른 먹여주고, 젖었으면 얼른 보송보송하게 치워주고, 아이가 옹알이 하면서 부모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내면 12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는 부모가 웃잖아요. 부모가 웃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웃는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좋은 존재다. 자기가 웃고 있고, 그게 부모가 보여줘야 될 얼굴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하고 눈 마주침도 안 하고 큰일 나요. 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내가 믿을만해.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해보고 싶고, 흥미로운 것도 막 느끼고, 호기심도 막.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이가 막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겨요. 불신. 못 믿어요. 근데 그게 베이직 미스트러스트. 베이직이에요. 근원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 베이직이 영어 단어 보면 근본적이다, 중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근원적이다, 기본적이다 말 외에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근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근데 저렇게 결속할 때가 있고, 근데 결속할 땐 결속 안 하고, 애가 다 컸는데 계속 올가매려고 해요. 안 된다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존중해야 돼요. 네 생각이 뭐야?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타협해야 돼요. 거리 유지하면서 점점점 무게중심 옮겨주고 그 아이가 선택하도록. 그래서 분리시켜 나가야 돼요. 심리적으로 독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의 심리적인 독립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벌써 2, 3세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근육, 소근육, 이게 그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벌써, 엄마 아빠가 나를 엄마 아빠랑 내가 달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관념이 생길 때부터 벌써 심리적인 독립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 2, 3세 때 말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뭔 말 합니까? 싫어, 안 해, 안 먹어, 안 입어. 얘가 도대체 뭘 거꾸로 먹었나? 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맨날 나쁜 말만 하지? 나쁜 말 아니고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 해놓고 먹거든요. 그게 자기의 표현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막 축하할 일입니다. 엄청. 독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도 마음 아프게 많이들 겪으셨죠? 저도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독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인 우리도 성장하는 거죠. 분리와 결속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때를 알고 이 균형을 잘 잡고 균형추를 점점점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근실이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너무 징계가 없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 듣기 전에. 아이를 망친다고요? 그게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또 하나 균형을 맞춰야 될 게, 아까는 분리와 독립의 균형이라면 하나는 허용과 뭐죠? 이게 제한의 균형도 잡으셔야 돼요. 허용. 우리는 어릴 때 너무 많이 허용해요. 어릴 때 분명하게 허용 범위와 아닌 범위, 제한하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크면 맑게 알아들을 때 하겠대요. 아니요, 맑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 잡혀져 있으니까. 징계, 바르게 훈육해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사랑만 하면,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사랑하면 애들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애들 심리적으로는 만약에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헉! 왜? 사랑만 공급했는데, 허용만 공급했는데. 예, 일방적인 온전한 허용은요, 온전한 방치고 관심 없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 균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징계,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근실히 징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좋은 부모는 예,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이해합니까? 외계인 같지 않습니까? 가끔 도저히 모르겠다. 준하의 속을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자, 여러분, 기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기 지금 되게 고집불통인 애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 이겨먹고 말 안 듣습니다. 예, 이게 주도형 아이라고 해요. D형인데 주도형. 우리 뭐 옛날 그 기질에서는 담즙질이라 그러죠. 예,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7 형제 자매에 7 남매에 맞이더라고요. 예,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예, 장남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막내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제 시동생이죠. 그런데 거기에 딸만 둘인데 맨 막내, 그 서열로 맨 아래에 태어난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녀석은 입이 벌어질 때부터 명령했어요. 아우 이리 와 하고 막 큰엄마한테 와봐. 그러면 얘가 그래요. 큰엄마가 와 이렇게. 예, 그래서 단박에 알아봤어요. 쟤는 주도형이다. 거의 100% 주도형이더라고요. 걔는 아주 그냥 독보적인. 근데 이런 아이들은 고집세고 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여러분, 위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타고난 리더예요. 잘 아이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죠. 가닥을 잡아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그 리더십을 엄청나게 크게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누굴 닮아 이래, 너는 엄마 아빠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다, 아니고요.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어떤 형태인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쟤는 좀 또 다르죠? 위에 있는 애랑. 예, 패셔니스타입니다. 관심도 많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짱입니다. 아주 정말 관심사도 다양하고 정말 너무 인생이 재밌어요. 행복지수도 높고 10개 중에 1개만 잘해도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돈 관리하고 자기 방 정리 못합니다. 아주 예, 모든 관심이 외부로 향해 있고 또 재미난 일이 있으면 자기 하던 일 내려놓고 거기로 갈아타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나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이런 자녀를 키우려면 좀 이해를 하고, 칭찬이 약입니다. 쥐어박는 말 안 돼요. 칭찬이 약이고요. 그리고 스킨십이 얘한테는 생수와도 같아요.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다른 관심사 말고 여기를 하나로 돌려서 그걸 할 수 있게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되는 아이예요. 또요. 자, 저기 아까 D형과 I형, 주도형과 사교형, 저 아이들은 속도도 빠르고요. 굉장히 외향이에요. 시끄러워, 옆에 있으면. 근데 저 S형, 안정형이에요. 점액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얘는 너무나 조용해요.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되게 온순하고. 그래서 12명도 더 키우겠다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주목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게 다 있는데도 저 D형이나 I형처럼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D형이나 I형이 돼버리면 이 S유형의, 즉 안정형의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면 속 터져요. 그래서 막 윽박지르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S유형의 아이들이 나중에 대기만성이 돼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딱 잡으면요, 꾸준히 엄청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가 되고요, 뭐 하나 결과를 내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막 느리다고, 또 너는 뭐 꿈도 없다고 막 이렇게 부모들이 봐버리면 이 아이는 계속 쥐어박히는 아이가 되죠. 그러면 S유형의 아이는 굉장히 자기의 마음도 못 펴보고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쟤는 C유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형의 아이들입니다. 우울질이라고 불리고요. 얘네는 시키지 않아도 관심사에 아주 몰두하고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재미져 죽어요. 책 보지 말라 그래도 밤에 불 켜고 보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하거든요. 부모들이 막 바깥 자랑하려고, 야, 너 뭐 해봐 사람들 앞에서. 그거 시키시면 안 돼요.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심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D유형과 C유형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더라는 점입니다. D유형은 겉으로 타고나는 리더고요. C유형은 어떤 조직에서나 C유형의 아이들이 숨어있는 리더 역할을 해요. 그 그룹이 잘 될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건 C와 I가 완전히 거꾸로예요. 저 I 유형은, 이 사교형 얘는 10개 중에 9개가 잘 못하고 1개만 잘해도 너무 행복해. 근데 거꾸로예요. 저 C 유형은 10개 중에 9개를 다 잘하고 하나가 조금 문제 생기잖아요. 너무 불행해 죽어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제일 낮아.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좀 연구하세요. 얘는 어떤 유형인가. 근데 이게 반드시 완벽하게 한 유형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주유형이 있고 부유형으로 이렇게 섞이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와 내 아이가 기질이 다르면 부딪히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힌트를 얻으시라고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충분히 좋은 부모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자아 개념, 자기에 대한, 저기 보면 지금 난 내가 좋다라고 지금 I love me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 좋은 부모는요, 자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해요. 난 뭐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괜찮아, 아, 뭐 부족한 거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돼. 여러분, 이게 자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행동을 하는 토대가 돼요. 그러면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면요, 자,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이분은
그 상담학 분야에서 상당히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 비행 청소년들 살펴보면 그 원인이 실패 감정이라는 거예요. 실패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과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자아 개념,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자아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아 개념, 특히 자존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기대감을 갖고 너 잘할 수 있다. 너 그럼 발표도 좀 해봐. 근데 한 여학생은 4년 내내 발표 한 번 못하고 졸업했어요. 정말로 너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그 다른 친구들 발표 다 하도록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전 알죠. 얘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그럼 그걸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되는데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엄격한 편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저기 있어요. 이 자존감,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존감이 높으면 학습도 잘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취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도 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막 인생 포기하고 막 그런 사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런 애 될까 봐 제일 무섭잖아요. 제가 제일 제 자녀가 이해 안 가는 청소년 시기에 제가 공부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그 상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씩 이제 상담자들도 리프레시를 해야 돼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뭐 애는 어떠냐 그러길래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 뭐 과학고 저 영재고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죽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와서 막 펑펑 울고 난리 났어요. 아이가 막 이런 시도를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집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였습니다. 그게 끝나는 순간 주말이 이제 종료된다. 월요일이 온다는 시그널과 같았죠. 그냥 과자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먹으면서 막 하하하하 웃고 그런 제 자녀를 보면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저만만 해도 뭐 내일 뭐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어도 지금 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잘 자고 그냥 재밌어 하고 다행이다. 최소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행이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아 개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앞으로의 모든 생활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 특성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나는 사랑받고 관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게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여기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저렇게 난 사랑받고 관심받을 가치가 있어 하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해도 한 학기 가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진정한
아이의 스펙은 학력이나 학위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저 자존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있어야 건강한 인성이 작동되고요. 건강한 인성 있는 아이는 사람에게 공감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거든요, 마음이.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따뜻해요.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해요. 그게 사람을 사귀는 기술의 기초예요. 그렇게 되면 이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잖아요. 책망하기보다 아, 너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게 공감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에요. 다 연결돼요. 자존감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행동 특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어디서 생깁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저렇게 밥 잘 먹지만 아주 어릴 때 그냥 기억나시죠? 온통 다 밥풀로 다 발라놓고 온몸으로 그냥 먹고 입에는 몇 개 안 들어가죠. 그럴 때부터. 또 바지 입는 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바지 잘 입으시죠? 저도 잘 입었어요. 저렇게 한 통에다가 다리 2개 다 안 넣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세상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못할 거야.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이뻐 죽겠고 정말 아이고 그랬어요. 막 왜 처음에 양치시키면 물을 뭐 있는 대로 먹죠. 치약은 그냥 뭐 쭉쭉 짜먹고 그래도 뭐 그래 안 죽어. 아이고 이뻐 그렇게 했어. 이렇게 뱉는 건데 너는 마셨구나. 이쁜 눈으로 봐주죠 아이를.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구로부터? 부모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의 씨앗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저 부모의 평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분명히 다리를 한쪽 껴야 되지만 2쪽 다 꼈지만 이 아이는 아직 실패가 아닌 거죠. 언제까지? 부모가 실패라고 규정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했어. 아이고 기특해라. 다시 꺼내볼까? 이쪽 다리에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의 평가, 눈에 담긴 그 평가를 보고 아이는 성공을 향해 가고요. 자존감의 씨앗은 막 커갑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 저 성공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작은 경험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커져요. 근데 아이가 크다 보면 이제 부모만이 아니라 교사와 친구, 또래의 평가가 또 거기에는 작용을 하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부모의 평가, 그 성공 경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리고 또 더 크면 학교, 교회에서 갖게 되는 성공 경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 교사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무조건 성공 경험을 많이 기획을 좀 해주세요. 상장을 좀 남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갖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기대하고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에 따라 아이들은 자기의 세계로 날개를 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결국 부모가 보내준 그 지원과 사랑의 눈길 속에 아이들은 커가죠. 자기 개념을 좋게 갖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충분히 좋은 부모는 뭐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매달려 삽시다.
말씀에 매어 달려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가르치죠.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 말씀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도전을 받고 그것이 영향력이 돼서 자리 잡히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제 딸이 몇 번의 사귀는 대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되게 진지하게 정말 저 아이하고는 결혼관계까지 갈까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산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 오빠랑 헤어졌어. 깜짝 놀라서 왜?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요즘 청년 같지 않게 굉장히 진중했고 부모를 도우면서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학비나 이런 거를 해결하고 이런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참 그 자세가 좋잖아요. 아무것 없어도 인생을 그렇게 사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훌륭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졌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기를 3번 아주 진지하게 권했대요. 그리고 3번 아주 진지하게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너는 되게 그 오빠와의 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니? 그랬더니 결정적인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결국 그거였대요. 그림. 자기 머릿속에 그 그림 때문이래요. 무슨 그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어떤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까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니까 우리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그러면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 작은 일을 만나고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자기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대요. 저는 그날 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결국 그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았다는 거, 자리 잡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정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양육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못하잖아요. 실수 많았잖아요. 정말 자녀 마음에 상처도 주고 때로는 나 자신이 미워지기도 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삶은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좀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이 음성을 듣고 이 힘들고 지친 인생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사랑의 음성을 늘 듣도록 하나님께 기울이고 우리가 들은 이 음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져서 늘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사랑해. 성적이 좋아야만, 이걸 성취해야만이 아니라 네가 비록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간순간 많이 거역해요.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을 그 순간에라도 너는 내 자녀이고 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기반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렵지만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힘쓰고 또 자녀의 그 자아감을 자기 자신에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높아지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자녀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좋은 부모이신 세종샘교회 부모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